네,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의 키맨으로 꼽혀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다음 주 월요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네, 이번 사법농단 수사의 성패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법농단 수사가 시작된 지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만 이 임종헌 차장의 이름을 굉장히 여러 차례 언급을 해왔는데 그 정도로 이제 키맨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요.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됩니다. 일단 혐의부터 저희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핵심되는 피의자를 소환한다는 것은 압수수색을 통해서 물적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한 50여 명에 관련되는 그 사법부의 그 판사와 일반 행정직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기초 수사는 사실상 다 끝나서 이제 본격적인 이른바 사법농단의 핵심을 치고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는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네. 그런데 구체적인 그 범죄 사실,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임종헌 그 전 행정처의 차장이 재임하는 그 2010년에서 한 이 전으로 해서 판사의 뒷조사를 했다. 예. 그리고 또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 실무적인 일을 다 전화했다.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있는데 예. 아시다시피 지난 7월 같은 경우에는 임종헌 전 실장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많은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특히 그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법원 행정처의 차장으로 있는 동안에 확보하고 있던 수만 건 이상이 되는 파일이 들어있는 USB 메모리까지도 압수수색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제 거의 다 끝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피의자 소환을 통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이제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 과연 다음 주 월요일 날 검찰이 어떤 자백을 받아낼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주목해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 임 전 차장의 소환이 예정돼 있다는 점 자체가 수사 자체가 좀 굉장히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는 대목인데,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역시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 이렇게 좀 유추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결국 그 마치 지난번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다른 모든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을 조사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듯이 예. 지금 그 사법부에 있어서의 문제도 가장 의혹의 핵심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는지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적 수사를 통한 압수수색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 기초조사라고 하죠. 기초조사가 다 끝나고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지금 임종헌 전 차장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다음 수순은 그 당시에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그때 있었던 이제 박병태 대법관이라든가 예. 고영한 대법관 이 법원 행정처장으로 있었었는데 예. 지금 말씀하시는 임종헌 차장을 불러서 조사한 이후에는 그 이후에 한두 주의 어떤 기간을 두고 예. 그 다음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었던 재임 기간 중에 있었던 세 분의 전 법원 행정처장에 대한 조사도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그동안 사법농단 수사가 굉장히 검찰의 어떤 움직임이나 수사 행위가 물 흐르듯이 흘렀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갖고 있을 겁니다. 특히 영장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기각이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퍼즐을 맞출 물적 증거가 충분한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문이 드는데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농단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소환되고 그 이후까지 우리가 만약에 내다본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물론 검찰의 포토라인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예.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라고도 예측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조사를 한 이후에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는 진짜 판사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직권을 남용을 해서
관련되는 판사나 관련되는 그 법원 행정처에 있는 직원의 권리를 남용했는 그 결과까지 있어야만 유죄가 됩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네. 마치 지난번에 지난주에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같은 경우에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만 예. 1심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직권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했는데요. 예. 실제로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70년 역사상에도 보면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인정된 케이스가 극히 적습니다. 유죄로 성립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지난 올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예. 김명수 대법원장이 들어온 이후에 이제 내부적인 어떤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온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되기에는 예. 법리상 다툼이 있다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 죄에 성립되는 것 특성상 성립되는 것을 아주 좁게 형성을 하고 있고 예. 실무상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무죄 나온 그런 만큼 예. 사법부 내에서 과연 다른 재판부에 어떤 의혹은 있지만 그것이 실체적으로 어떤 판결을 하는 데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느냐 예. 이 부분까지 밝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줄줄이 기각되는 그런 과정에서 검찰이 얼마만큼 유죄를 입증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 법조계에 대해서는 넘어야 될 산들이 좀 많다 이런 분위기가 전반적인 어떤 배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일단은 조사 진행 상황을 저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소환도 저희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직 외교관이 상습적인 폭언으로 상해죄가 적용이 된 건데 또 법원이 폭언으로 인한 상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하거든요. 얼마나 폭언이 심했길래 이 정도의 상황이 벌어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에 폭언을 통해서 정신질환을 앓게 된 그런 케이스를 육체적으로 어떤 상해가 있지는 않았지만 예. 정신적인 질환을 입은 것 자체를 예. 상해로 인정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판결입니다. 더불어서 이분 재판에 넘겨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교부에서도 상당히 역량이 있는 여성 외교관이었는 것 같은데 예. 특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직 일본에 있는 삿포로 총영사로서 예. 공관장까지 맡은 최초의 여성일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나름대로 본인이 역량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본인이 스스로 얘기를 하기로는 어떤 최초의 어떤 여성 공관장으로서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압박 속에서 아래에 있는 부하 직원을 좀 심하게 압박했는 것 같은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뭐 연필도 던지고 예. 폭언도 하고 했는데 사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상해죄가 성립되려고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의사 선생님의 진단서가 진단서. 있어야 됩니다. 예, 보통 예. 뭐 전치 몇 주에 의하는 예. 무슨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 하는데 이번 같이 정신질환으로서의 어떤 진단서를 끊기가 만만치는 않은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상해죄로 유죄를 인정했다는 것은 지금 6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정신질환을 입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예. 진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예. 정신질환이 상해죄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예. 우리 선뜻 상식적으로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예. 아시다시피 육체적 건강뿐만 아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정신적인 건강이 침해된 것도 법적인 의미나 의학적으로 상해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로 우리가 뭐 6개월의 치료를 요하는 어떤 육체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6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징역형을 처하고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를 해서 집행유예를 했지만 예.
본형으로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것은 예. 정말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이 아니었다 봅니다. 네, 물론 그때 최준영 변호사께서 그 폭행죄와 상해죄의 차이점은 그 진단서의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는 굳이 골자로만 표현하자면 그렇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 기초적인 의문인데 이제 검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물적 증거로 제시된 녹음 파일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 아 이건 너무 심한데라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구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이라고 하면은 통상은 폭행죄나 아니면은 그 폭언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로 이렇게 네네네. 재판에 넘길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이 여성 그 비서의 피해가 생각보다 컸던 것으로 미루어 짐작됩니다. 예. 실제로 제가 의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요. 예. 이와 같은 상해 진단서를 적어도 정신적인 질환과 관련되는 상해 진단서는 쉽게 끊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이상, 적어도 한 달 이상 계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하고 그래서 확실히 어떤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연후에야 정신과 관련되는 진단서를 끊어준다라고 했는데 네네네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에 거친 폭언 또 뭐 물적으로 주먹으로 어떤 그런 때린 건 아닙니다만 관련되는 소소한 물건을 이 여성 비서에게 던지거나 이런 것을 통했던 것이 어떤 녹음 파일이라든가 또 피해자의 증언 그리고 또 관련되는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분명히 입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간접적인 증거와 또 직접적으로 이 의사 선생님의 6개월의 치료를 요한다는 정신과 진단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이 정신과의 질환에 따르는 상해죄가 인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서 집행유예가 있지만 징역형 자체가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법원이 폭언으로 인한 상해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이다 보니까 이번 처벌 수위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도 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사실 저희가 기록 자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했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긴 쉽진 않은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사회봉사 80시간을 했는 것인데요. 본형으로서 집행유예 8개월이라고 하면은 만만치 않은 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집행유예 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열심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들은 했지만 본형으로서 징역 8개월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상해죄인 케이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이 부분이 집행유예라고 하니까 낮은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무원을 하기가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은 사실 상당히 중형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사례를 통해서 갑질이 좀 근절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 주제를 만나봤고요. 세 번째 주제 영상 만나보겠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화제가 됐었는데 비슷한 일이 광주에서도 있었네요. 해당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지 두 번에 걸쳐서 전부 유출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광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의 행정실장이 실질적인 이와 같은 시험지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 당시에 학부모 대표가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으로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인데 자기 아이도 의대를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이 내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했는 것 같은데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형법적으로 봤을 때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아직까지 판결 선고는 된 것은 아니고 마지막 재판을 하는 결심 공판에서 검찰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4년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굉장히 중한 형을 지금 구형을 했는데요. 실제로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장에 대해서 4년
3년 이 정도 구형했다는 것은 네. 죄질이 굉장히 나쁘고 한 번도 아니고 예. 한 학기에 걸쳐서 고3에 있어서의 어떤 아이들에 대한 시험지를 2회에 걸쳐서 유출했다는 점에서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예. 최종적인 어떤 법원의 어떤 판결 1심 판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달 중에 이제 실제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시험지 유출이나 이런 건에 있어서 저희가 늘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그러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고3인 아들이 이 시험지 유출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남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행정실장과 그것을 했는 엄마만 그 재판에 넘겼던 그렇습니다. 것이고 고3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세가 넘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공모를 했다고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죠. 예. 그런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소를 안 했습니다. 아이를. 그 이유를 들어봤더니만 엄마가 그 시험지를 가지고 온 다음에 그대로 아이한테 준 것이 아니고 그 예. 문제를 이렇게 섞어서 예. 이른바 족보다. 예. 한마디로 옛날에 있던 기출 문제다라고 해서 전달을 했다라고 해서 예. 한마디로 공모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재판에 넘기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아니고 예. 중간고사에 한 번 하고 예. 또 바로 한두 달 있는 기말고사까지 해서 유출을 해서 시험을 봤다라고 할 경우에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네네네. 이 고3 이 학생 같은 경우에도 알았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문제가 너무 똑같이 그렇죠. 나와버리면 똑같이 족보라고 나오면은 해도. 벌써 중간고사 때 했는데 또 한 번 그랬다? 예.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었을 겁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구체적 그에 대한 자백이 없고 그걸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판에 못 넘겼을 건데 예. 아마 이런 엄마가 이렇게 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태라고 한다고 하면은 네. 고3인데 얼마나 성적을 좋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2학기에 남아있는 시험 제대로 칠 수 있을지 이런 상태에서 대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예. 정말 의문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장선상에서 숙명여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예. 최근에 또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서 이제 물증이 좀 확보가 돼서 그 쌍둥이 자매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궁금한 부분이 쌍둥이 자매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한 언론에서 이 부분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서 휴대폰에 이 사진이 발견돼서 유의미한 물적 증거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그 학생 그 주임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 보도에 대해서 예. 담당 수서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완전히 공개할 수 없다. 이 정도의 예. 의견이 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 일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가 발견됐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말씀드린 앞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이 쌍둥이 딸에게 알려줬다는 그런 물증까지도 지금 알려졌다라고 해서 예. 했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쌍둥이 딸 같은 경우에도 기소 의견으로 기소의 의견이 뭐냐면은 예, 예.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예.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이 그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가 아닌 상태입니다. 예.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빠와 공모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면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일 텐데 예. 그런데 다른 사건이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그 아이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이 때문에. 나이 때문이 아니고 예. 그것을 알고 예. 그것을 거절했을 기대 가능성이 없다. 한마디로 그것을 알고도 정말 그 절박한 한 문제라도 더 알고 맞추려고 하는 그 아이들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나는 케이스가 없지 않은데요. 예. 근데 어쨌든 그와 같은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겁니다. 예.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고민은 하겠지만 말씀하신 예. 것처럼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적어도 검찰의 의견에 넘길 때는 예. 아이들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넘기고 검찰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기소유예를 할지 아니면 예. 재판에 넘길지 이런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결정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저는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공부나 시험 성적이 그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알고 있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예, 마지막 사건으로 좀 만나봤고요. 다양한 이슈도 오늘 최진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